미국 증시가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내리고 나스닥은 소폭 올랐습니다. 물론 이제 변동폭이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하락과 상승이라는 결과치가 나온 만큼 투자자들은 여기에 대한 분위기를 잡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이슈가 나왔는데요. 경기가 둔화되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감이 있다 등등의 부담스러운 뉴스도 있는 반면에 테이퍼링을 빨리 해야 한다, 이런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얘기만 들어보면 다 나쁜 소식인데 경기 둔화가 우려되고 있는데 테이퍼링을 한다? 이것은 살짝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죠.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다 보니까 메타버스의 열풍, 그런데 여기에 따른 거품주의보가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항상 나오는 것이 거품주의보인데 증권가에서는 메타버스 실체가 없다, 여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아주 형편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과연 거품인지 아니면은 새로운 기술이고 새로운 기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승장구하고는 카카오뱅크 때문에 은행주도 올라갈 것인가 라는 기대감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받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새로운 플랫폼을 장착한 만큼 기존의 은행주들이 따라오지 못한다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카뱅과 그 다음에 은행주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말복입니다. 날씨가 좀 꺾였죠? 지금 입추가 지나면서부터는 조금씩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역시 네, 말복까지는 우리가 덥다, 그 다음에 당분간 이제 8월 중반까지는 네, 이제 더운 날씨, 여름에는 계속 이어지는 그런 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자,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의 분위기가 좀 바뀌었다, 좋아진다, 또는 나빠진다, 이렇게 되더라도, 기존에 있었던 흐름들을 당분간은 이어가기 마련이죠. 그래서, 추세라는 것이 한 방에 꺾인다거나 그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겠고요.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확실하게 뭔가 신호를 주기 전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서 지금 횡보 흐름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쪽으로 많이 베팅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는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미국 증시가 잘 못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긴 하는데, 자, 다우지수가 마이너스 0.3%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플러스 0.16. 내리고 올랐다는 거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할 정도의 작은 수치입니다. 그냥 지루한 그런 횡보장세, 이런 정도로 해석하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지금 다우지수가 올라간 부분들, 그 다음에 나스닥이 다우지수가 내려간 부분들과 나스닥이 올라간 부분들 잘 살펴보면 다우지수나 나스닥이나 둘 다 보합에서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장중에 조금씩 밀렸다가 다우지수는 회복하지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근데 역시 보합이었죠. 그 다음에 하락으로 전환됐다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마무리된 그런 모습입니다. 올랐다 내렸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민망할 정도의 적은 수치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변동들은 그냥 거의 움직임 없었다, 그냥 운이 나쁘면 이게 마이너스였고 운이 좋으면 플러스였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냥 바람이 불어서 촛불이 흔들렸다, 그런 정도의 느낌이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 대한 부분들은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횡보 흐름이 조금 더 진행되었다, 이런 정도를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투자자들이 헷갈려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어떤 재료들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에 대한 문제입니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확산세를 키워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난 2월 처음으로 하루에 10만 명을 웃돌았다. 하루 평균 10만 명.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자가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얘기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2주 전보다도 11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 위주의 그런 감염력이다라고 보셔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확진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또 다른 봉쇄 조치라든지 그런 어떤 경제적인 규제들이 가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미 봉쇄에 따른 어떤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을 맛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훨씬 더 커질 수가 있겠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감염력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염자를 마주치지 않아도 감염된다. 그러니까 머물다 간 자리에 내가 들어가더라도 감염이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감염력이 강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인 문제가 좀 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유가 같은 경우도 같이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수요가 좀 둔화될 것 아니냐. 근데 과거에 아시죠? 이제 작년 같은 때 보면은 유가 관련해서 ETF 부분들이 이제 크게 유가 선물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둔화되면 유가가 내려간다. 왜? 수요가 감소될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최근에 중국에서 또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있으면서 봉쇄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유가 하락의 하나의 어떤 압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상품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위험 자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주가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 경우가 많아서 여기에 대한 부담감들을 일단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중국 이야기 한번 봐야 되겠어요.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코로나 관련한 부분들이 좀 부담스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에 핵산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동 통제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는 고위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베이징으로 진입할 수가 없다. 이런 조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확산한 다수 도시와 베이징 간의 항공, 열차 노선 운행도 잠정적으로 중단된 상황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봉쇄 조치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쉬쉬하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코로나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서는 부담감이 좀 커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중국의 경제 지표까지도 좀 안 좋게 나타났습니다. 엎친데 덮쳤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경제 지표가 최근에 이제 7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9% 정도 증가하는데 그쳤다. 그래서 6월 달에는 32% 증가가 됐는데 이 수출 증가율이 대폭 낮아졌다라는 것은 이제 무역 부분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근데 중국의 이런 수출 지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 중국이 물량을 많이 뿜어내야지만이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타납니다. 왜냐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세계 공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즉 중국의 어떤 물량들을 많이 소화하는 국가들이 많다 보니까 중국의 수출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다른 국가에서 수입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것은 물동량의 감소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보일 수가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8.6에서 8.3으로 내렸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8.7에서 8.2로 하향을 했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훨씬 더 0.5%포인트 하락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자, 중국의 이러한 모습들은 근데 코로나 때문이다라고 보긴 좀 그렇겠고요. 중국 정부의 기업 탄압, 기업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쉽게 수익 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이런 규제를 받고 있으면서 어떻게 발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투자금을 빼돌리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어떤 부담감들이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래도 성장률 전망치가 8%대, 높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이후의 상황에서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선진국들도 4%대, 5%대, 많게는 6%대까지 나옵니다. 자, 미국의 GDP 같은 경우도 제법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8%대에 그쳤다. 이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곤한 얘기겠죠. 그래서 보통 때 같았으면 중국의 성장률이 10%는 넘어가야 되지 않는 것이 10%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은 일단 뭐 중국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경기가 둔화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정도 얘기가 나왔으면 경기가 둔화되면 조금 안정적인 거 아닙니까? 뭐예요? 긴축에 대한 부분들, 거기에 대한 내용이 돼야 되는데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위한 길을 가고 있다. 더 빠른 테이퍼링이 필요하다라고 토마스가 이야기합니다. 리치먼드 연준 의원이죠. 자, 그 다음에 애틀란타 연은 총재도 같은 얘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이미 목표치에 도달했고 고용시장이 빠른 개선 속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4분기 자산 매입 축소를 더 빨리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소수 위원이에요. 소수 의견이라는 얘기죠. 소수 의견들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결국엔 다수 의견이 됩니다. 그러면 연준의 방향이 결정이 되게 되죠. 자, 테이퍼링 일찍 합시다가 되는 겁니다. 경기가 둔화인데 왜 이렇게 테이퍼링을 빨리 서두릅니까? 경제지표를 보세요. 물가가 계속 오르잖아요. 더 이상 우리가 뻗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된 거죠. 자, 경기는 둔화되고 있는데 물가가 올라가고 거기에서 테이퍼링이 들어간다. 그러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되죠.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하게 할 수 있겠죠?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도 같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을 딱 놓고 보게 되면, 야, 좋은 게 없는데? 야, 이거는 뭐야?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좀 멀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는 경기대로 둔화되고 테이퍼링은 테이퍼링대로 빨리 진행되고 긴축이 빨리 진행되면은 부담감은 커지고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경기도 안 좋은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 연준이라든지 이런 그 부분들에서 보게 되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크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수치가 있잖아요. 네, 지금 느껴지는 부분들은 이러하다 저러하다 우려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제 지표가 객관적으로 꽝 하고 찍혔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네, 당연히 수치상으로 보여줬을 때는 괜찮다. 그러면 테이퍼링 줄여야죠?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그냥 그럴 것 같아서 우려감이 있어요. 이거는 근거가 굉장히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제지표도 전부 다 구랍니다. 다 사기친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조차 믿지 못한다라면 우리나라에 또는 전 세계적으로 믿을 만한 게 없다는 얘기죠. 물론 믿을 만한 게 없는 시장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자체를 부정하게 된다면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진행하고 있다,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라면 경기 둔화 우려감에 대한 것들은 조금 희석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이번 주 중후반까지는 답답한 장세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지표도 그렇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휴가에다가 지금 그 만기에다가 이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횡보 흐름들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당위적인 상황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증시는 조금 재미가 없지 않겠느냐. 네, 오르는 것도 없고 내리는 것도 없고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격히 따져본다라면 살짝 내리는 형태, 그런 모습으로 조금 답답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많이 내리거나 많이 오르지 못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린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판단이 드네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갑니다. 메타버스 아찔한 열풍에 거품주의보가 떨어졌다. 현실은 80%가 적자가 납니다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테마를 가지고서 또 증권사에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은 또 오랜만이네요. 메타버스, 이게 3차원 가상세계라고 딱 구분이 되어 있네요. 이 메타버스 테마가 이토록 길게 이어지는 건 국내 증시가 유일합니다. 메타버스 사업이 성과가 없는 그런 업체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성과가 없는 업체들이 투자자들이 나서서 주가를 띄우고 있다. 네.
그러니까 사업 성과가 없는데 투자자들이 매수하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겠죠. 지금 여의도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최근 국내 시장에서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코멘트를 했다라고 합니다. 메타버스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미래 수익원으로 떠오르면서 테마주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우려감이다.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당신들 리포트에 더 거품이 끼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더 우려감이 아닌가 싶긴 한데 누가 누구를 욕할런지는 네 이거는 네 아무튼 뭐 여기까지 얘기해 보고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우려감이 생겨나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맥스트라는 기업이 있었죠. 이게 이제 상장하고 나서 계속 그냥 막 주가를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뭐 400% 넘게 수익이 발생한 그런 상황이 됐죠. 자, 요거는 약간 이제 거품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에 의한 주가 상승이 아니라 매수세가 몰리면서 야 올라가니까 사자. 이거 무조건 사야 돼. 라고 하면서 걔네들이 치고 올라간 부분이 있을 거고 이 메타버스 관련한 그 종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야 이거 못 살 것 같아. 다른 거 사자. 메타버스가 대세인가 보다. 이렇게 퍼졌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단기 상승 가능성은 있겠습니다만 지금 메타버스라는 것은 정책 수혜주로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3차원 가상세계, 뭐 가상현실, 뭐 VR, XR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장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이라면은 앞으로 가야 될 부분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 미래 가치를 대변한다라면은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부분이겠죠. 다만 그 상승에 대한 속도나 상승에 대한 규모가 상식을 벗어났느냐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튀었지 않았겠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 증권사에서 내세운 이야기를 살펴보게 되면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 이 우려감인데 자 지금 메타버스 종목들 가운데 5년치 10년치 실적을 선반영한 느낌도 있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주가 수익률, PBR, 뭐, 여기는 또 기사가 이상하게 나와서 주가 수익 비율이, 이거는 퍼인데요. PBR 같은 경우는 자산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주가 수익 비율은 퍼인데, 이게 퍼가 80배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글로벌 메타버스 관련 기준으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렇게 평가를 또 하면서, 지금 보면은 실적을 많이 반영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얘네들 지금 이게 뭐 웃기는 게요. 사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더 심하잖아요. 적자에다가 뭐 투성인데, 그러면서 주가가 막 올라가.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라고 얘기하면은 미래의 꿈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또 말이 안 되죠. 메타버스는 미래의 꿈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뭐 이 하여튼간에 뭐 인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이 4차 산업에 포함되는 모든 것들이 다 메타버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포함되는 것들이 뭐 5G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많겠죠. 그런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떻게 따지고 보면은 자율주행도 이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인데 이러한 플랫폼을 갖췄다고 해서 무조건 테마주로 구분하는 것은 위험하다. 하지만 무조건 엮이는 게 맞는 거죠. 네. 왜냐면 내가 생선을 팔고 있는데 뭐 어물단 망치는 꼴뚜기가 시키니까 꼴뚜기는 생선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얘도 생선입니다. 어물전을 팔아야죠. 라고 얘기가 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생선이니까 고등어나 참치나 이런 것만 팔겠습니다. 안 된다는 이야기죠. 같은 분류 안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뭐 분류를 해서 생각해야죠. 물론 이 테마나 어떤 집중도에 따라서 주가의 상승이나 또는 뭐 약간 변두리 느낌 나는 그런 변화들이 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만 같은 테마에 분류되어 있는 것은 맞는 얘기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거죠. 메타버스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정의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일단은 뭐 구분이라는 것 자체도 그냥 사업을 하겠다 뭐 그렇게 연결되어 있다 해가지고 전부 다 메타버스를 연결시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인터넷에서 캐릭터 그림 하나 그려놓고 자 메타버스다 가상현실의 캐릭터가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가는 것은 약간은 애매한 부분일 겁니다. 다만 확실하게 이제 가상현실이라든지 뭐 VR, XR 뭐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 그런 것들은 이제 사업 영역 부분에서의 어떤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죠.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군들을 공략하실 때는요 이게 정책적인 수혜고 앞으로 미래로 나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들이 뭐 거품이고 나발이고 간에 이걸 떠나가지고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산업 분야인 것은 확실해요. 하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간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은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또는 기업의 어떤 그런 자생적인 가치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그럼 당연히 거품이에요. 그거는 그 어떤 종목도 마찬가지냐. 뭐 테마가 아니라 테마 할머니가 와서 뭐 나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건 고평가예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누가 주가를 올려놨는가. 네. 거기에 대한 부분들 중요한 포인트고요. 실적 같은 부분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까 전에도 바이오 종목들 말씀드렸지만은 똑같은 거예요. 미래 가치를 먹고 사는 게 주식이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지금은 적자가 나오더라도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뭐 실적 대비해서 지금 뭐 퍼가 많이 높다거나 주가가 많이 올랐다거나 괜찮아요.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면 됩니다. 근데 좋아질 수 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애매하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꼭 참고해 보시고 또 뭐 글로벌 기업들이 잘 못 간다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가 못 가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인터넷 강국이기도 하고요. 이런 쪽에서 굉장히 강하잖아요. 글로벌 기업들 당연히 뭐 비교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연결고리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기대치는 분명히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면 뭐 그 어떠한 테마, 그 어떠한 재료를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추가 상승을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좋은 테마에 그냥 분위기를 혹 뺏겨가지고 무작정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수록 현재 상황의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이 아닌가 그 부분들은 꼭 체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을 갖다 집어넣는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주가가 많이 올라갔나 그 다음에 이 주가를 올려놓은 주체가 누구인가 이것만 잘 확인해 보시면 아마 고평가 종목들을 잘 찾아낼 수 있을 거고 자 지금 메타버스 거품이니까 다 팔아 이거 아니에요.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들은 정책적인 테마로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순수하게 그냥 메타버스 관련한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가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홀딩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죠. 시총 11호 등극한 카카오뱅크 은행주도 따라갈 수 있나요? 네, 약간은 어떻게 보면 얄밉기도 하고요. 야, 니들이 어딜 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 카카오뱅크가 처음 나타날 때 은행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 저거 곧 망합니다. 네, 곧 적자고, 저 적자의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르게요. 순식간에 그냥 흑자 전환되면서 빵 치고 올라갔지? 그 다음에 기존의 시중은행들 다 집어치우고 그냥 지가 먼저 올라가서 시총 10위권에 딱 들어가죠? 뭐, 상장하죠? 뭐, 카카오 그룹이 이런 것들을 힘입어가지고 100조 그룹에 달성되죠? 얼마나 배가 아프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씨, 은행, 그런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쟤네들이 우리보다 전통적인 우리 은행보다도 더 많이 치고 올라가 있어 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겠습니다만 이쯤 되면 이제 또 그 어느 정도 효과를 좀 보면 안 되겠니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카카오뱅크 은행주잖아요. 올라가는데 우리도 좀 올라가면 안 되겠니? 이런 얘기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자, KB금융, 뭐 신한지주 이런 것들 다들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상승 효과는 좀 미비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카카오뱅크를 일단 은행주로 집어넣었을 때 시총 9위에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근데 전통적으로 대장주였던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이런 우리금융이나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왜냐면 카카오뱅크가 올라갔으니까요. 많이 뛰었으니까요. 근데 은행주들이 상대적으로 저평가처럼 보이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은행주들이 이 뒤를 따라서 올라갈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자, 문제는 카카오뱅크에게 있습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원래가 느려요. 원래가 느리고 뭐 어쨌든 시장이 좋아지거나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상승해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고 또 실적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얘네들은 예대 마진이기 때문에 아직도 큰 돈을 빌리기 위해서는 시중은행에 가는 경우가 많죠. 담보대출 이런 거. 물론 카카오뱅크를 통해서도 뭐 대출을 받는다거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돈이라거나 뭐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시중은행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겠죠. 자, 어쨌든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경기가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예대 마진이 커지거나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대신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일단은 새로운 플랫폼,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 뭐 등등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주가가 너무 올라간 것이 아니냐. 야, 카카오뱅크가 지금 아무리 다 좋다 치더라도 지금 이게 37조 원이 말이 되냐. 대한민국 시총 9위에 들어간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될 것도 없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너무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되죠.
그게 적정 주가라고 하더라도 얘 이거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무 나대는 거 아니야? 이게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상당한 부담감입니다. 그래서 이 카카오뱅크의 어떤 주가 상황들을 이제 생각해 봤을 때 이거 너무 올랐어. 그 다음에 신규 상장이야. 부담스러워 라고 얘기가 나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카카오뱅크의 최근 주가 강세를 이끄는 게 외국인 기관들 투자자가 쭉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좀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나긴 했잖아요. 근데 다시 외국인들의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부분들은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첫날 워낙 많이 샀기 때문에 둘째 날 팔아먹은 게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겠는데 이제 물량이 빠져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들이 확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시총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정체 상황을 보인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플랫폼을 가지고 적용시켜서 이게 인터넷 환경에서의 어떤 은행 업무를 보게 되는 거, 이거는 상당히 놀라운 기술이고 상당히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또 앞으로 모든 은행들이 또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또 하다 보니까 이게 편하죠. 지금 모바일 뱅킹으로다가 다 하는 거 얼마나 편합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냥 송금하기만 누르면 또 바로 돈이 가기도 하죠. 너무나 편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한 상황들은 앞으로 투자자들의 니즈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작용할 겁니다. 그러면 시중은행들, 요즘에 누가 통장 가지고 가가지고, 은행 가가지고, 뭐 돈 주세요, 돈 뭐 빼주세요, 뭐 ATM기 나올 때도 엄청난 혁명이었는데, 요즘엔 통장 가지고 누가 갑니까? 요즘에 공과금도 다 인터넷에 내버리기 때문에 은행에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대출 아니면 거의 은행 창고 썰렁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가야 될 방향이 카카오뱅크 쪽으로 몰리고 있는 상태고요. 또 시중은행들도 카카오뱅크와 같은 비슷한 플랫폼을 갖추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뱅크가 높은 가격대에 있으면 은행주들은 상대적 저평가, 그래서 올라가야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가 지금 고평가다라는 논란에 휩싸이게 돼버리고 또 주가가 상장 이후에 물량이 터지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 고평가가 점차적으로 격차를 좁히게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뭐 평이한 그런 수준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대신에 카카오뱅크의 어떤 그런 크기, 규모 같은 게 부분들이 뭐 그냥 KB금융보다 훨씬 떨어진다거나 뭐 이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시중에 뭐 1위 은행, 1금융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하나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죠. 앞으로도 이제 이런 카카오뱅크의 뒤를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에 대한 어떤 저평가 매력도, 이것은 앞으로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계속 승승장구하거나 앞으로만 서주는 모습이 계속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주들은 따라가긴 할 텐데, 이 신규 상장에 대한 부담감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 그러면은 은행주 상승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행주는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서 좀 장기적으로 보셔야 되는 거지, 단기적으로 뭐 카카오뱅크 가니까 우리도 가야지?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은행주한테 콱 들어가가지고 그냥 원하지 않는 장기 투자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빠른 거 해야 되겠다, 나 느린 거 정말 싫어, 이런 분들은 금융주에 손대시면 안 됩니다. 걔네들은 워낙 천천히 갑니다.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그냥 천천히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카뱅이 갔으니까 우리도 가야지, 이거 아니라고 꼭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약간의 이제 그 물량 출회와 함께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신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시면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정도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뭐 미국에서는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테이퍼링의 압박이 같이 나와서 약간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서로 모순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은 관망세로 지켜보는 그런 입장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번 주는 뭐 말씀드렸듯이 계속 지루한 형태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타버스 관련주가 특정 종목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뭐 거품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많이 올라가면 그 어떤 것도 거품이에요. 그 어떤 것도 이런 거품에 대한 고평가 논란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대신에 메타버스 관련한 테마 자체를 부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정책 수혜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길게 멀리 쳐다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승승장구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때문에 은행주도 올라갈 것인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상대적 뭐 저평가 뭐 다 좋긴 한데 카카오뱅크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죠. 카카오뱅크가 지금 많이 올라간 부분인데 물량 출혈을 통해서 주가가 변동성 보인다. 그러면 고평가고 나발이고 그냥 은행주가 원래 가려고 했었던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만 움직일 것이다. 근데 카카오뱅크가 계속 올라간다. 그럼 은행주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카카오뱅크의 움직임에 따라서 은행주들의 향방이 결정될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한 곡지 빠르게 읽고 마무리합니다. 주식을 매도할 최선의 시점은 주가가 오를 때이다. 상승세를 타고 있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강하게 보일 때가 매도 시점인 것이다. 정확히 천정해서 팔려고 하지 마라. 팔고 난 뒤에도 주가가 계속 오른다고 자책해서는 안 된다. 일찍 팔지 않으면 너무 늦게 되기 때문이다. 가끔 가다 보면은 너무 높은 가격에 팔려고 그러다가 아예 못 파는 경우가 생기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팔 수 있을 때 파는 것. 팔고 나서 올라가도 괜찮아 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는 수익 내고 팔았어. 거기에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지루한 장세와 함께 힘차게 한번 잘 싸워내서 이겨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시장이 잘 안 보일 때 안개가 막 잔뜩 꼈을 때 그럴 때는 서행을 하시거나 조금 멈추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관망하시거나 좀 천천히 가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장중시황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